윤정아, 나 지금 목욕탕에 있다. 잠깐 들어와 줄 수 있겠니? 네, 아버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진도군의 작은 섬마을에 시집와서 28년 동안 조그만 횟집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올해 56세 서윤정이라고 합니다. 왜 작은 섬마을의 목욕탕에서 시아버지는 저를 부르는 걸까요? 평화로웠던 이 작은 섬마을에서 저의 삶은 폭풍이라는 인생의 큰 파도를 맞고 난 후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섬마을 폭풍처럼 밀려온 그 흔적의 저의 인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나거든요. 그날 아침 남편이 집을 나서면서 한마지막 말까지도요. 여보, 오늘 날씨가 좋아서 어장이 좋을 것 같아. 많이 잡아올게. 남편이 웃으면서 현관문을 나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때 저는 28년 동안 진도군 이 작은 섬마을에서 살면서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아침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아들 준호가 함께 배를 타고 나가서 저녁에 돌아올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죠. 저희 집은 대대로 어업에 종사해 왔어요. 시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셨고 남편도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어부가 되었죠. 그리고 25살이 된 큰아들 준호도 아버지를 도와 함께 배를 타고 다녔어요. 그날 아침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남편과 아들을 위해 아침을 차려주고 바다에 나갈 준비를 도왔죠. 시어머니도 늘 그랬듯이 아들과 손자가 안전하게 다녀오기를 빌면서 손을 모으고 계셨어요. 우리 서구야, 준호야, 조심해서 다녀와라. 바다에서 무리하지 말고. 시어머니의 당부 말씀에 남편은 늘 그랬듯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 고기 많이 잡아 돌아올게요. 저도 횟집 준비를 하면서 남편과 아들이 잡아올 싱싱한 고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횟집은 섬마을에서 꽤 유명했거든요. 남편이 직접 잡아온 고기로 만드는 회와 매운탕은 육지에서도 일부러 찾아올 만큼 맛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이제 바다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손자와 며느리를 챙기는 일에 더 집중하고 계셨어요. 특히 저에게는 정말 각별했죠. 제가 시집 왔을 때부터 친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윤정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쓰러지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되겠니? 시아버지는 늘 제 건강을 걱정해 주셨어요. 횟집 일로 바쁜 저를 대신해서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시어머니와 제가 가끔 의견이 다를 때도 항상 제 편에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오전에는 횟집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밑반찬들을 만들어 놓았죠. 저녁 때 남편과 아들이 돌아오면 싱싱한 회를 떠서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는데도 남편과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꾸 바다 쪽을 바라보시면서 불안해하셨거든요. 서구는 왜 이렇게 늦지? 올 때가 지났는데. 시간이 더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저희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배들은 이미 다 들어왔는데 우리 집 배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큰일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아버지도 평소에 보기 드물게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해경에 신고를 했고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밤새도록 바다를 뒤졌지만 우리 집 배는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바닷가에서 밤새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남편과 아들이 어디선가 표류하다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온종일 우시면서 기도만 하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바다만 바라보고 계셨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웃으면서 나간 남편과 아들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틀째 되던 날 아침 해경에서 연락이 왔어요. 바다에서 배의 잔해를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화재가 난 흔적이 있는 배의 조각들이었죠.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남편과 아들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어요. 바다가 그들을 영영 데려가 버린 거였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빈관에 남편과 아들이 좋아했던 물건들만 넣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시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과 손자를 한꺼번에 잃은 시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저도 남편과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시아버지의 슬픔은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일 이후로 급격히 쇠약해지셨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우시고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죠. 윤정아, 우리 서구는 어디 간 거니? 준호는 언제 돌아오니? 가끔 시어머니가 남편과 아들이 살아있는 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드셨던 거겠죠.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돌보시느라 더 힘들어 하셨어요. 아내의 슬픔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시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제 마음도 너무 아파서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어요. 2년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건강이 더욱 나빠지셨어요.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시고 점점 말수도 줄어들고 식사도 거의 안 하셨죠. 병원에 모시고 가도 특별한 병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의 병이었던 거죠.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지 3년 만에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서구야, 준호야, 엄마가 갈게. 기타하려아. 그렇게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정말 이 세상에 시아버지와 저만 남은 것 같았어요. 바다가 우리 가족을 하나씩 앗아간 거였죠. 남은 두 자녀는 이미 육지로 나가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이 작은 섬마을에는 시아버지와 저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윤정아, 이제 우리 둘이서라도 잘 살아보자.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 역시 시아버지가 계셔서 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정말 조용해진 집에서 시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평생을 함께 살던 아내를 떠나보낸 시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갔거든요. 그때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윤정아, 이제 정말 우리 둘만 남았구나. 그 말씀에 저도 울컥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이 넓은 집에 76세의 시아버지와 56세인 저만 남은 거예요. 다른 두 아이들은 이미 육지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섬마을의 이웃들도 있긴 하지만 결국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야 하는 건 저희 둘뿐이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잘 살아봐요. 서로 의지하면서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시아버지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지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래, 우리 윤정이가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없었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았을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만 시아버지를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도 저를 그만큼 필요로 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거였죠. 사실 시아버지는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28년 전부터 저를 정말 각별하게 아껴주셨어요. 28살에 이 작은 섬마을로 시집 왔을 때 저는 정말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처녀였거든요. 육지에서 자란 저에게는 섬마을의 모든 생활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윤정아, 처음에는 다 어렵지. 천천히 배우면 돼. 아버지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 마. 시아버지는 정말 그 말씀대로 저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요. 바닥고기 손질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섬마을에서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알려주셨죠. 어떤 고기가 언제 잡히는지,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는지, 손님들이 좋아하는 반찬은 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고부간에 작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뭐 어느 집이나 있는 일이겠지만 처음 시집온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음식을 하는 방식이나 집안일 하는 방법이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으실 때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는 항상 제 편에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보, 윤정이는 아직 배우는 중이야. 천천히 가르쳐 주면 되지. 왜 그렇게 재촉하나? 우리 며느리 잘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제가 한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시아버지는 일부러 더 맛있게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손맛이 정말 좋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디서 먹어보겠어? 그런 시아버지의 말씀 덕분에 저는 이 집에서 위축되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죠. 남편과 가끔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고 남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아들을 혼내기도 하셨어요. 서구야, 내가 잘못했으면 윤정이한테 사과해야지. 부부는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런 시아버지 덕분에 저희 부부는 큰 갈등 없이 28년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중간에서 지혜롭게 중재해 주셨거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시아버지는 정말 자상한 할아버지셨어요. 특히 큰아들 준호를 무척 아끼셨죠. 손자를 바다에 데리고 나가서 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제가 횟집 일로 바쁠 때는 아이들을 돌봐주시기도 했어요. 윤정아, 넌 횟집 일에만 집중해라. 아이들은 아버지가 잘 봐줄 테니까. 그렇게 28년 동안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 시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둘만 남게 되니까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시아버지의 사랑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단둘이 살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식사를 하고 저는 횟집 일을 하러 나가고 시아버지는 집안일을 돌봐주셨어요. 저녁에는 함께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요. 윤정아, 오늘 손님 많이 왔니? 네, 아버님. 육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집 회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나 봐요. 그럼 그렇지. 우리 며느리 솜씨가 어디 가겠어?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남편과 아들을 잃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시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한결 편해졌거든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들과 손자, 그리고 아내까지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하지만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어요. 가끔 시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신 모습을 볼 때가 있었어요. 아마 돌아가신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시아버지 옆에 앉아 있곤 했어요. 아버님,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있던 시절 말이야. 그런 시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더욱 시아버지를 잘 모시고 싶었어요. 이제 시아버지에게 남은 가족은 저뿐이니까 제가 시아버지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더 자주 해드렸어요. 특히 갓 잡은 고등어로 만든 조림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런 음식을 해드릴 때마다 시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윤정이가 만든 고등어 조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런 시아버지를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된 거였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시아버지는 뉴스를 좋아하셨고 저는 드라마를 좋아했는데 서로 양보하면서 함께 봤어요. 윤정아, 오늘은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보자. 아니에요, 아버님. 뉴스 보세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 알아야죠. 이런 사소한 배려들이 쌓이면서 저희는 정말 아버지와 딸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혈연 관계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였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부녀 같았거든요. 시아버지도 저를 친딸 이상으로 아끼셨어요.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 난 것처럼 걱정하시고 제가 힘들어하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셨죠. 윤정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런 시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저는 이 집에서 정말 안정감을 느꼈어요. 비록 남편과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시아버지가 계셔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건강하시고 정신도 또렷하셔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평온했던 일상에도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가끔 제 이름을 헷갈려 하시는 정도였죠. 평소에는 윤정아라고 정확하게 부르시다가 어떤 날은 갑자기 멍하니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더라?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28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저를 그렇게 아껴주시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 이름을 모른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하지만 잠시 후에는 다시 정신이 돌아오셔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 우리 윤정이구나. 내가 왜 그랬지? 갑자기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연세가 드셔서 가끔 깜빡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76세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니까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점점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너무 잘 알고 계시던 일들을 갑자기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횟집에서 쓰던 그릇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시거나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헤매시기도 했어요. 윤정아, 밥그릇이 어디에 있더라? 아침마다 쓰던 그릇 말이야. 아버님, 늘 그 찬장에 있잖아요. 매일 거기서 꺼내 드시면서요. 아, 맞다. 내가 왜 깜빡했을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했거든요. 평생 살던 집에서 화장실 위치를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됐죠. 더 심각한 일은 시아버지가 밖에 나가셨다가 집을 못 찾고 헤매신 일이었어요. 그날 저는 횟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동네 이장님이 급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아버님이 이장님 집 앞에서 헤매고 계신다고 빨리 오라는 전화였어요. 깜짝 놀라서 급히 횟집 문을 닫고 뛰어갔어요. 시아버지는 동네 이장님 집 앞에서 멍하니 서 계셨어요. 제가 가까이 가니까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윤정아, 내가 왜 여기에 있니? 나는 집에 가야 하는데 길을 잃었어. 아버님, 여기가 우리 동네예요. 집은 저쪽이고요. 그때 시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정말 당황스러워하고 계셨어요. 평생 살던 동네에서 길을 잃으셨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모시고 와서 진정시켜드렸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시아버지를 모시고 진도군 종합병원에 갔어요. 아버님, 요즘 자꾸 깜빡하시니까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나는 괜찮은데 뭔 검사를 받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걱정돼서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뇌 촬영도 하고 기억력 테스트도 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도 받았죠.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검사 과정에서 본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신 것 같았어요. 기억력 테스트에서 간단한 것들을 못 맞히시더라고요. 오늘 날짜를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시고 방금 들은 단어들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평소에 그렇게 똑똑하시던 시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이시니까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바깥에서 기다리시게 하고 진료실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버님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보이는데 아직 초기라서 약물 치료와 함께 관리하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치매라는 단어가 그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 몰랐거든요. 저를 그렇게 아껴주시고 남편과 아들을 잃은 슬픔을 함께 견뎌주신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많이 안 좋아지시나요?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 꾸준한 치료를 병행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무엇보다 환자가 안정감을 느끼는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의사 선생님이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니까 약을 드시라고 하세요. 그래. 나도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다 싶었어. 약 먹으면 나아지겠지? 네, 분명히 나아지실 거예요.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본인이 치매라는 사실을 아직 정확히 모르고 계셨거든요. 저도 차마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 치매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기억을 잃어가고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간다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 시아버지를 앞으로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시아버지가 28년 동안 저를 아껴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시아버지를 끝까지 모시겠다고요. 치매가 어떤 병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저에게 소중한 아버지니까요. 약을 드시기 시작한 후에도 시아버지의 증상은 조금씩 진행됐어요. 어떤 날은 정말 정상이신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어요. 특히 밤에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고 나면 갑자기 불안해하시면서 집을 나가려고 하시기도 했어요. 윤정아, 나는 집에 가야 해. 우리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아버님, 여기가 집이에요.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살아계셔. 내가 늦으면 걱정하실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더 혼란스러워 하시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요. 낮에도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옷장을 뒤지면서 뭔가를 찾으신다거나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하신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서구는 어디 갔지? 아까 여기 있었는데. 아버님, 서구 씨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시아버지는 정말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방금 전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우셨을까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혼란스러워 하실 때마다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고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옆에 있어드렸어요. 치매 관련 책도 사서 읽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공부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시아버지가 저를 완전히 모르시는 순간들이었어요. 함께 살면서 그렇게 아껴주시던 시아버지가 저를 낯선 사람 보듯이 바라보실 때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들어와 있어요? 아버님, 저예요. 윤정이요.
며느리 윤정이. 며느리?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있나? 나는 모르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울면 시아버지가 더 불안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대신 밝게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네, 맞아요. 저는 윤정이고 아버님의 며느리예요. 아버님을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그러면 시아버지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시곤 했어요. 비록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시아버지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어요. 이제는 좋은 날보다 혼란스러운 날이 더 많아졌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비록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시아버지는 여전히 제게 소중한 아버지였거든요. 치매 진단을 받은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아침 일어나서 시아버지 방으로 안부를 여쭙기 위해 갔는데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시아버지가 침대에서 대변을 보신 거였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시아버지는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본인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화장실에 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때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면서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평생 깔끔하게 사셨던 분이 이런 일을 당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하지만 저는 놀라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시아버지를 욕실로 모시고 가서 깨끗하게 씻겨드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지만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 시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여졌어요. 아버님,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드릴게요. 윤정아, 미안하다.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버님,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아픈 건 아버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시아버지를 목욕시켜드리면서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든든하고 멋있으셨던 시아버지가 이제는 아이처럼 제 도움이 필요하신 걸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마음도 들었어요. 부모가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는 늙은 부모를 아이처럼 돌보게 되었으니까요. 목욕을 다 시켜드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드리니까 시아버지가 조금 안정되신 것 같았어요. 고맙다. 윤정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당연한 거예요, 아버님. 저도 아버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그날 이후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변뿐만 아니라 소변도 가리지 못하시게 되었죠.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더 자주 일어났어요. 매번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시아버지는 정말 미안해 하셨어요. 본인도 이런 상황이 부끄럽고 미안하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윤정아, 내가 왜 이럴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되나? 아버님, 아프신 거예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성인용 기저귀를 사다가 시아버지께 채워드렸어요.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거부하셨지만 제가 계속 설득해서 받아들이시게 했죠. 아버님, 이걸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혹시 실수하시더라도 괜찮으니까요. 이런 걸 해야 하나? 내가 아기도 아닌데. 나이가 들면 이런 것도 필요해요. 부끄러워하실 일 아니에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돌보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랑한다는 게 단순히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가장 힘들고 부끄러워할 때도 곁에 있어주는 거였어요. 시아버지의 몸을 씻겨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일이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죠. 마치 제 친아버지를 돌보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끔 시아버지가 정신이 또렷해지시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시아버지는 제게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윤정아, 내가 나를 이렇게 돌봐주다니.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이런 며느리를 만났을까? 아버님, 제가 더 고마워요. 28년 동안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잖아요. 너는 진짜 내 딸 같아. 친딸보다도 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많은 것을 잊으시지만 저에 대한 사랑만큼은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루는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윤정아, 내가 너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짐이 아니라 보물이에요. 정말이야. 내가 보물이야. 네, 정말이에요. 아버님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치매로 인해 많은 걸 잊으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시아버지는 점점 더 아이 같아지셨어요. 갑자기 무서워하시기도 하고 떼를 쓰시기도 하고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돌아다니시기도 했어요. 특히 밤에 더 심해지셨어요. 해가 지면 갑자기 불안해하시면서 집을 나가려고 하시곤 했어요. 나는 집에 가야 해. 아버님, 여기가 집이에요. 저와 함께 계시면 돼요. 아니야. 내 집은 따로 있어. 나는 가야 해. 그럴 때마다 저는 시아버지를 달래느라 힘들었어요. 억지로 말리면 더 흥분하시니까 부드럽게 설득해서 진정시켜야 했거든요. 아버님, 밖은 추워요. 내일 아침에 가시는 게 어때요? 그래. 내일 가면 되나? 네, 내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렇게 달래서 재우고 다음 날이 되면 다행히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또 며칠 지나면 같은 일이 반복됐죠. 가장 힘들었던 건 시아버지가 저를 아예 모르실 때였어요. 며칠 동안 계속 낯선 사람 취급을 받으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당신 누구야? 우리 집에서 뭐 하고 있어? 아버님, 저는 윤정이에요. 아버님을 돌봐드리는 사람이에요. 모르겠는데. 나는 당신을 본 적이 없어. 그럴 때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인사를 드리고 시아버지가 편안해 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저를 기억해 주시곤 했어요. 아, 우리 윤정이구나. 내가 왜 깜빡했지?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저는 계속 버틸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기억해 주시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거든요. 횟집 일도 예전만큼은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를 혼자 두고 나가기가 무서워서요. 혹시 밖으로 나가시거나 다른 사고가 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많이 오는 저녁 시간에만 짧게 문을 열고 나머지 시간에는 시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시아버지가 더 중요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저희 상황을 알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가끔 시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시면 연락도 해주시고 안부도 자주 물어봐 주셨죠. 윤정아, 고생이 많다. 혼자서 어르신 돌보기 힘들지? 괜찮아요.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는데 당연한 거죠. 정말 효부다. 요즘 너 같은 며느리 흔하지 않아.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어요. 제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1년 넘게 시아버지를 돌보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랑이라는 게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비록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졌지만 저는 여전히 시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연약해지신 시아버지를 보호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날은 정말 예상치 못한 하루였어요. 시아버지를 돌본 지 1년하고 3개월쯤 되었을 때 갑자기 둘째 딸 미선 아가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내가 이번 주말에 아버지 뵈러 갈게요. 오랜만에 안부도 여쭙고 싶고
언니한테도 할 말이 있어서.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안부 인사차 오는 줄 알았어요. 미선 아가씨는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거든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신 후로는 더욱 뜸해졌고요. 미선 아가씨가 온다고 하니까 시아버지도 좋아하셨어요. 그날따라 정신이 또렷하셔서 딸이 온다는 말씀을 잘 알아들으셨거든요. 미선이가 온다고? 오랜만이네. 우리 딸 보고 싶었는데. 네, 아버님. 미선 아가씨가 아버님 보러 온대요. 시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요즘 치매 때문에 힘드셨는데 딸을 만나면 기분 전환도 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선 아가씨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바다에서 갓 잡은 광어회도 떠놓고 시원한 미역국도 끓이고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고등어 조림도 만들었죠. 미선 아가씨가 도착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에는 치매 증상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던 시아버지가 딸을 보시자마자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아, 우리 미선이 왔구나. 어서 와라. 아버지,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그래, 나는 괜찮다. 우리 딸 보니까 좋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평소에는 저도 못 알아보시는 날이 많았는데 딸 앞에서는 이렇게 또렷하시다니요. 역시 혈육의 정이라는 게 있나 보다 싶었어요. 미선 아가씨도 아버지가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시자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생각보다 괜찮으시네요. 언니가 잘 돌봐드렸나 봐요. 당연하지. 윤정이가 나한테 정말 잘해줘. 내가 복이 많아서 이런 며느리를 만났지. 시아버지가 저를 칭찬해 주시니까 미선 아가씨도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요. 혼자서 아버지 모시기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데 당연한 거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아버지는 딸이 와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았고, 저도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나서 미선 아가씨가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언니, 아버지랑 잠깐 떨어져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선 아가씨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거든요. 언니, 사실 제가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버지 일 때문에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요양원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혼자서 치매 걸린 아버지 돌보기 힘들지 않아요? 저도 아버지 상태에 대해서 들었어요. 대소변도 못 가리시고, 밤에도 돌아다니시고 하신다면서요? 그건 그렇지만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요. 24시간 간병도 해주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요. 아버지한테도 더 좋을 거예요. 미선 아가씨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분명히 맞는 말이었거든요.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게 시아버지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해요? 처음에는 그러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실 거예요. 요즘 좋은 요양원도 많아요. 제가 알아본 곳은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대요. 그때 시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면서 저희 대화를 들으셨나 봐요. 갑자기 표정이 굳으시더라고요. 요양원. 누가 요양원에 간다고? 아, 아버지. 저희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내 이야기 하는 거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리시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무서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아버지는 자식들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버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아버님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왜 요양원 이야기를 해? 나는 여기서 윤정이랑 살 거야. 그때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윤정아, 나를 요양원에 보내면 안 돼. 나는 너랑 여기서 살고 싶어. 그 순간 시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걸 봤어요. 연로한 분이 아이처럼 울면서 저에게 매달리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아버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데 미선 아가씨가 제 대답에 실망하는 표정을 지으더라고요. 언니,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언니도 아직 젊은데 이렇게 평생 아버지만 돌볼 수는 없잖아요. 저는 괜찮은데요.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치매는 점점 악화되는 병이에요. 지금도 힘든데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선 아가씨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치매가 더 진행되면 지금보다 배로 힘들어질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럼 며칠 더 생각해봐요. 정말 아버지를 위한 길이 뭔지 잘 생각해봐요. 결국 미선 아가씨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부산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는 큰 파문이 일었어요.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는 일일까? 내가 돌봐드리는 게 정말 시아버지를 위한 일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시아버지가 잠들고 나서 저는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미선 아가씨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게 시아버지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었고, 저도 제 삶을 살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 분을 제가 어떻게 혼자 낯선 곳에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미선 아가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생각해봤는데 역시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미선 아가씨, 저는 아직 언니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함께 결정해야죠. 저도 딸로서 아버지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미선 아가씨가 강하게 나오니까 저도 더 이상 거부하기 어려워졌어요. 분명히 미선 아가씨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시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미선 아가씨가 아버님이 더 좋은 돌봄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돌봐주는 게 제일 좋은데. 아버님, 요양원에서는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나는 가기 싫어. 나는 여기서 너랑 살 거야. 시아버지는 끝까지 거부하셨어요. 하지만 미선 아가씨의 계속된 설득과 압박에 결국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시아버지를 위한 게 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미선 아가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요양원 직원과 함께 오겠다고요. 정말로 시아버지를 모셔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였어요. 결국 그날이 왔어요. 미선 아가씨와 요양원 직원이 함께 와서 시아버지를 모셔가는 날이었죠. 그날 아침 시아버지는 정말 초라해 보이셨어요. 평소 입으시던 깔끔한 옷을 입고 계셨지만 어쩐지 많이 작아 보이시더라고요. 아버님, 준비 다 되셨어요? 나는 가기 싫다고 했잖아. 왜 자꾸 가라고 해? 그때까지도 시아버지는 끝까지 거부하고 계셨어요. 제 소매를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윤정아, 나를 버리면 안 돼. 나는 너밖에 없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미선 아가씨도 단호하게 나서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며칠만 가보세요. 좋으면 계시고 싫으면 다시 오시면 돼요. 미선 아가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번 요양원에 가시면 다시 돌아오시기 어려울 거라는 걸요.
시아버지가 차에 타실 때까지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시아버지 앞에서 울면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차창 너머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흔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윤정아, 나 잊지 마. 꼭 보러 와. 네, 아버님. 자주 뵈러 갈게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어요. 28년 동안 함께 살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떠나시니까 정말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아버님을 보내고 나니 집이 정말 조용했어요. 평소에는 시아버지가 계셔서 항상 생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빈 집이 된 것 같았어요. 아버님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도 웃으시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며칠 동안은 정말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어요. 시아버지 때문에 바쁘게 지내던 일상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도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저녁에 집에 와도 인사드릴 분이 안 계시니까 허전하기만 했어요.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야 시아버지 방을 정리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동안은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시아버지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게 뻔해서 더 슬퍼질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시아버지의 냄새가 아직도 났어요. 평소에 사용하시던 비누 냄새와 약간의 노인 냄새가 섞여 있는 그 특유의 냄새였죠. 그 냄새를 맡으니까 갑자기 시아버지가 그리워져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침대 정리부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이불과 베개를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침대에서 시아버지가 치매로 힘들어 하시던 모습들이 생각났거든요. 옷장을 열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 옷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여자 옷들이 끼워져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 사이즈의 새 옷들이었어요. 이게 뭐지? 옷들을 하나씩 꺼내보니까 모두 제가 입을 만한 옷들이었어요. 따뜻한 내복부터 시작해서 예쁜 블라우스, 따뜻한 조끼까지 다양한 옷들이 있었어요. 모두 새 것이었고 가격표도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언제 이런 옷들을 사셨을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옷들을 준비해 두셨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옷장 맨 안쪽에서 통장도 발견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었는데 매월 꾸준히 돈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셨는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작은 수첩이었어요. 옷들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수첩을 열어보니까 시아버지의 글씨로 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맞춤법도 틀리고 글씨도 삐뚤삐뚤했지만 분명히 시아버지가 쓰신 일기였어요.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우리 며느리 윤정이 고맙다. 나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해주고 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미안하다. 그 짧은 문장을 읽으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치매에 걸리셔서 많은 걸 잊으셨지만 저에 대한 사랑만큼은 잊지 않고 계셨던 거였어요. 다음 페이지도 읽어봤어요. 윤정이가 나를 씻겨주었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내가 아이가 되었나 보다. 윤정이 내 딸을 사랑한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시아버지를 목욕시켜드렸던 날이 생각났어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러워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시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윤정이가 맛있는 고등어 조림을 해주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오늘은 내가 윤정이를 못 알아봤다. 윤정이가 슬퍼했을까? 미안하다. 내 머리가 이상하다. 윤정이 때문에 내가 산다. 윤정이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치매로 인해 혼란스러우셨지만 그 속에서도 저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보고는 정말 오열했어요. 내가 윤정이를 힘들게 한다. 미안하다. 윤정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윤정이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 윤정이가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것 먹었으면 좋겠다.
내 딸 윤정이를 사랑한다. 고맙다.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시아버지가 왜 이렇게 많은 옷들을 사두셨는지, 왜 제 이름으로 적금을 넣으셨는지 말이에요. 치매로 인해 많은 걸 잊으셨지만 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더욱 간절해지셨던 거였어요. 정신이 또렷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두셨던 거였어요. 혹시라도 본인이 더 아프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그나마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 게 얼마나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시아버지는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셨어요. 치매에 걸려서 힘드시면서도 제 곁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시아버지를 혼자 낯선 곳에 보내버린 거였어요. 일기장을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시아버지를 모셔와야겠다고요. 미선 아가씨가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시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게 저와 함께 사는 거라면 그게 제가 해드려야 할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미선 아가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선 아가씨, 저 아버님을 다시 모셔오고 싶어요. 언니, 무슨 소리예요? 이제 겨우 적응하셨을 텐데. 아니에요. 아버님은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제가 확신해요. 언니가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제 확신이에요. 아버님을 다시 모셔올 거예요. 미선 아가씨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일기를 읽고 나서 확신이 생겼거든요. 시아버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전문적인 돌봄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시아버지를 만나서 집으로 모셔오기 위해서였죠.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저를 그리워하셨을까 하고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시아버지를 만났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시아버지는 많이 야위셨고 표정도 무기력해 보이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윤정아, 내가 왔구나. 나는 집에 가고 싶어. 네, 아버님. 집에 가요. 저랑 함께 집에 가요. 그때 시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한 결정이 옳다는 걸요. 요양원 직원들은 처음에 반대했어요. 시아버지를 다시 모셔가겠다고 하니까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보호자님, 어르신이 이곳에 적응하기 시작하셨는데 갑자기 환경을 바꾸시면 더 혼란스러워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잘 돌봐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치매는 점점 진행되는 질환이라 가족이 혼자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직원분 말씀도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시아버지의 일기를 읽고 나서 마음이 확고해졌거든요. 시아버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전문적인 돌봄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아버님, 집으로 모실게요. 그 말씀에 시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시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기력해 보이시던 분이 갑자기 생기를 되찾으시는 게 보였어요. 아버님, 저랑 함께 집에 가요.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아버지는 계속 웃고 계셨어요. 창밖 풍경을 보시면서 아는 곳이 나올 때마다 기뻐하셨죠. 아, 저기가 우리 동네 슈퍼네. 저기는 이장님 집이고, 네, 아버님. 다 아시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다. 역시 집이 최고야. 집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당신 방으로 가서 이것저것 만져보시는 거였어요. 자신의 침대, 자신의 옷장, 자신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정말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내 집이야. 내 방이야. 네, 아버님. 여기가 아버님 집이에요. 그때 저는 시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 옷장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뭘 발견했는데?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사두신 옷들이랑 일기장이요.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아마 본인이 그런 걸 준비해뒀다는 걸
기억하신 것 같았어요. 아하, 그거 내가 봤구나. 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줄 몰랐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윤정아, 너는 내게 진짜 딸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는 친딸보다 더 가까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28년 동안 느꼈던 시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도 아버님을 친아버지처럼 생각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날부터 우리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예전과 같은 일상이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된 거였어요. 시아버지의 치매는 여전했어요. 어떤 날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고 어떤 날은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힘들지 않아요. 시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가끔 시아버지가 정신이 또렷해지시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윤정아, 나를 다시 데려와줘서 고마워. 여기가 천국이야. 아버님이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너 같은 며느리를 어디서 찾겠어? 내가 복이 많지. 그런 순간들 때문에 저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미선 아가씨는 처음에 많이 화를 냈어요. 전화로 따지기도 하고 무책임하다고 하기도 했죠. 언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책임지고 돌볼게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미선 아가씨가 다시 아버지를 보러 왔을 때 생각이 바뀐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집에서 지낼 때와 요양원에 계실 때의 모습이 확연히 달랐거든요. 아버지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네, 집에서 지내시니까 안정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언니, 고생이 많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아니에요. 아가씨도 아버님을 생각해서 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가족들도 이해해주게 되었고, 저는 더욱 마음 편하게 시아버지를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처음에는 걱정해 주셨어요. 혼자서 치매 걸린 어르신을 돌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다들 아시니까요. 윤정아, 힘들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도움 요청해라. 우리가 도와줄게. 감사해요. 정말 든든해요. 실제로 동네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장 보러 갈 때나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시아버지를 잠깐 봐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어요. 시아버지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었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지냈어요. 서로를 의지하면서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보냈죠.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윤정아,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너랑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아버님, 저도 그래요. 아버님과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네, 아버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단순히 피가 섞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시아버지와 저는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아버지와 딸이었어요. 28년 동안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준 거였죠. 지금도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치매 때문에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이 있어요. 시아버지가 웃으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실 때, 고마워하실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혼자서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돌보는 게 힘들지 않냐고요.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힘듦보다 더 큰 건 사랑이에요. 시아버지께서 그동안 저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이 정도 힘듦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시아버지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앞으로도 시아버지와 함께 살 거예요. 시아버지가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곁에 있어 드릴 거예요. 그게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신 시아버지께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시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게 바로 가족이 아닐까요? 서로를 무조건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아버지는 제 옆에서 편안하게 주무고 계세요. 가끔 꿈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지 살짝 미소를 지으시기도 해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요. 시아버지가 건강하실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프실 때도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때도 변하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혈연 관계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는 걸 저는 시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걸요. 감사합니다.